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는데요. 684페이지 그 11번 테마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 구조 여기 펴놓으시고 아까 문제 아까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고가주택과 관련한 거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우리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보면 요거는 이제 제가 우리 아직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직 안 배운 거라 자 거주자가 2020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1년 5월에 양도한 경우에 장기 포인트비용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대상이 되지 않냐면 장기 포인트비용제는 받으려면요. 우리 몇 년을 보여야 됩니까? 항상 장기 포인트비용제 나오면 몇 년, 3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 풀으라고 작년에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장기 포인트비용제는 지문이 나오면 항상 얘는 3년 보유했는지 딱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 풀으라고 했는데 자 3년을 보유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가주택도 미리 말씀드리면 장기 보유등재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만 왜 받을 수 없다 여기서는 3년을 보유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등재 받을 수 없습니다.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답이 쉬웠어요. 기준시가가 아니라 뭐 실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 되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고가주택이 기준시가 9억 초과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액 9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나왔네요. 그래서 답은 작년에 쉬웠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연락이 많이 강조했었는데 답은 허망하게 남았습니다. 어떻게 봅니다. 3번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 포인트별 공제액은 소득세법 중에 따른 장기 포인트별 공제액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계산식을 아까 배웠던 계산식을 서술로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자 고가주택 비과세권과 1세대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포인트공제 계산할 때는 일반적인 장기 포인트별 공제, 일반적인 장특공제액, 자 공제액 여기다가 자 양도가액분의 뭐예요?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는 거 아까 배웠죠? 네, 요것을 지금 서술형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 보시니까 4번을 보니까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액은 1세주택인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 양도차액은 소득세법 중에 따른 양도차액에다가 즉 전체 일반적인 양도차액에다가 양도가액에서 필요금비를 뺀 양도차액에다가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똑같은 얘기죠. 양도차액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고가주택 양도차액은 자 일반적인 그러니까 다시요. 자 이런 고가주택 양도차액은 일반적인 전체 양도차액이요. 일반적인 양도차액에다가 여기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요 식을 지금 서술로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을 구입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할 때 이거 또 오타를 또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그랬죠? 자, 전체를 가지고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지를 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때는 이거였고. 그래서 자, 답은 쉽게 나왔었습니다.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자, 계산 사례 문제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미 나왔고 요 계산식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답은 보세요. 제가 설명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8억 원에 취득한 고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 거주하다가 비과세권 갖췄다고 하고요. 12억 원에 양도했다. 이 경우 과세되는 양도차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단 값은 다른 주택이었고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8억 원으로 가정하며 조정상 지역은 아니다. 그러면 자 문제를 딱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 고가주택은 지금 보니까 1세대 1주택입니까? 네? 그렇죠? 다른 주택 없다고 그랬으니까 1세주택이고 몇 년 보유했어요? 3년 보유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조정상축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과세권을 갖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액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 9억 원 기준으로 해서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가 되는데 다만 비과세권을 갖췄으니까 9억까지는 비과세 되죠? 그래서 안 분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일반적인 양도차익이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 12억에서 8억 필요경비 빼니까 얼마예요? 양도차익은 4억입니다. 전체 양도차익은. 여기다가 양도가액 얼마예요? 12억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안 분합니다. 그래서 12에서 9 빼니까 얼마예요? 3이고 3, 4, 10이니까 12분의 10이니까 얼마예요? 1억 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차익 1억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쭉 넘어와서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 구조로 쭉 넘어오겠습니다. 자, 넘어오시면 그래서 쭉 넘어옵니다. 양도세 계산 과정으로 쭉 넘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도세 계산 과정이요. 우리가 이 양도세가 어렵다 그러면 이 계산 과정, 이제 여기 계산 구조가 이제 어렵고 또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우는 그 부분이 또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 구조를 잘 보시는데 처음에는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용어 익히면서 자꾸 보다 보면 이제 핵심 포인트들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고 계산 과정 흐름을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다 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양도가액에서요. 이번에 파는 가격에서 뭘 빼요? 필요경비를 빼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서 우리가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1억에 사는데 1억에 팔았다. 그럼 뭐 양도세, 양도차익 0이죠. 그 다음에 1억에 샀는데 7천에 팔았다. 마이너스 3천이니까 양도세 과세되지 않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요. 그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이에요. 그 취득한 가격에다가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요. 그래서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그러면 대개 우리 세법에서 부동산 세법에서 양도소득세에서 대개 장기는 3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장기 보유하다가 부동산을 파는 것이 국가적 입장에서 좋다고 그랬죠? 단기 보유하는 것보다. 그래서 국가적 입장에서 사람들이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으냐,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것이 좋으냐 물어보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기. 1년 이내를 되게 의미하는데 단기 보유하다 파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양도소득세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양도세는 극히 일부고. 그래서 우리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단기 보유하다가 막 거품 올라갔다가 팍 꺼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하는 게 좋은데 말로만 하면 뭐예요? 메리트가 있어야죠. 그래서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하는 게 장기 보유 공제고 양도소득세에서 장기 그러면 대개 3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자, 이래서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뭘 구해요?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뭘 뺍니까?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라는 것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뭘 구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척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자, 그래서 아는 게 나왔다 얘기를 하셔야죠. 대답을 하셔야죠. 뭘 구합니까? 과세표준 구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이렇게 구하는데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랬을 때 한번 봅니다. 양도세 계산이요. 자, 머리 글자를 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 과정을 무조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요. 그럴 때 차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차장. 그래서 차장이 중요한데 양도차익 계산 한두 문제씩 매년 나오고 장특공제, 장기 보유공제 올해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차장이 중요한데 차장 그러면 여기서 차장은 회사 부장 아래 차장, 20대들이 말하는 이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아니라 버스 차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에서 상격에서 도시에서 버스 차장이라고 있었는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즉 지방에서 자기 집에서 동생 학비 모자란다고 돈을 붙여달라고 연락하는데 옛날에 근데 돈은 없고 월급날은 멀고 그럼 뭘 한다? 갑을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량은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소기과로 갑니다. 그래서 가필, 차장, 소기과 이렇게 우리가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보시면요. 양도채 계산 시에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요.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세 도입돼서. 근데 극히 이외적으로 국세과세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채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 적용돼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 적용돼서 양도가액을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 적용돼서 양도 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하고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거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적용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반대로 취득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또요.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지금은 실거래가 적용하는 게 원칙이죠.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로 거래한 가액에 의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데 예외적으로 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요.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 과세당국에서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101동, 101호, 102호, 103호 같은 아파트 나란히 같은 동 같은 아파트인데 101호가 거래 신고해오기를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2호는 1억 200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3호 5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면 인정할 수 없겠죠? 계약서 갖고 봐라 그랬더니 땀만 뻘뻘 흘리고 오다 잃어버렸다는 등 핑계만 대고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5천원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요. 추계 방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지 이거를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산의 양도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근데 최근에 올해 개정세법이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일 때는 한 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요건 죄송합니다. 그거는 감정가액이고요. 감정가액이고 매매 사례가액은 이 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에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거래가액 참작합니다. 그래서 101호 1억 1억, 101호 1억 200, 그럼 너도 적어도 1억에 거래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이거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이요. 양도일 전후 또 똑같아요.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걸 적용하고 다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일 때는 한 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감정가액 적용합니다.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걸 적용해요. 환산 취득가액. 이 환산 취득가액은 어떤 때 적용하는 거냐면 얘는 취득 당시요. 예전에 취득할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 등이 여기에 이제 불분명할 때 합니다. 실지 거래가액 등이 불분명할 때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는데 그럴 때 지금은 계약서 잃어버렸는데요. 그래서 2년 전에 취득한 거 나 실지 취득한 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안 통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고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하면 국토부에 실거래가 전산 입력되고 국세청에 통보돼서 전산 입력 딱 된다고 그랬잖아요. 등기부에 등재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통하는데 1990년대 부동산을 제가 샀는데 그 당시에 판 사람은 양도세를 기준시가 적용하는 게 원칙에서 기준시가로 하고 저는 그
당시에 시가 순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게 관행에서 시가 순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어요. 그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지금 확인이 안 되잖아요. 실취득한 가액이. 어떻게 하느냐? 환산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하는데 환산 취득가액은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해요. 예를 들어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지금 파는 가격이 3억이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예를 들어서 2억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면 환산 취득가액은 1억 5천. 이런 식으로 3억이 절반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또는 예외적으로 또는 기준시가를 또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될 때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이 순서는 납세의무자가 정할 수 없어요. 법에 딱 정해져 있고요.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사실은 신고할 때는 매, 감, 환만 적용하고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법령에 소득세법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는 추계 결정 경정을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추계 결정의 적용 순서요. 어떻게 한다고 나오냐면 시행령에서는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양도가액은 매, 감,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해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하면 시행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한다고 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리죠?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계속 그동안 여러 번 물어봤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잘 들어보세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로 적용한다. 맞아요? 아닙니다. 매감기간이라 뭐예요? 매감환기입니다. 또는 또 나온 게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매환감기 아니죠? 매감환기인데 이 순서 요거 바꿔가지고 냈고 또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뒤바꿨죠, 여러분들?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교재 요약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684페이지 양도세 과세입증 계산 구조요. 양도가액 원칙 실제 양도한 가액을 적용하는 건데 실거래가를 예외적으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한다? 매, 감, 기. 취득가액은 원래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는 건데 실거래가를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한다? 매, 감, 환, 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차차 계산 과정을 다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표를 다시 와서 보면서 머릿속으로 딱 핵심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 과정 순서는 가필자동수익과는 거기 하이라이트 표시로 되어 있고요. 68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서 양도치액 구합니다. 가필차요. 자, 그럴 때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양가로 1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이요.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 밑줄이요. 가로 생략하고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 가로 생략하고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밑줄이고요. 자,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양가로 2번 일괄 취득 양도는 읽어보시면 돼요.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밑줄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 뭐요?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서 안분 계산한다는 거 밑줄이고요. 예외 봅니다.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조사하여 결정 경정할 수 있습니다. 추계 방법이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액 하는데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취계 결정 경정의 순서 별표시는 꼭 기억해야죠.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취결정 경정한다? 매감기일.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취결정 경정한다? 매감한기일 순서라는 거. 동그라미 3번도 밑줄이죠. 예.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취계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거. 취득가액을 취계할 때만 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매매 사례가액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소는 몇 개월이요? 3개월 내에.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말하고, 감정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소는 각 3개월 내에 역시 밑줄이고, 해당 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 요소가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데요. 다만 여기요, 올해 이제 추가된 게 이거예요.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자산의 경우는 주식 제외하고, 양도일 또는 취득일소는 각 3개월 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 요소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거로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거.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준시가 얼마? 10억 원 이하일 때.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계산식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기준시가는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보충 내용에 보니까 뒤에 이제 또 가산세 부분에서 또 나오지만,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중에 따른 가산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세요. 사실은 취득한 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일부러요, 계약서 있는데도 잃어버렸다고 일부러 그래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한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오래됐어요. 가격이 그동안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액. 자, 이렇게 양도 차익이 커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세요. 우리가 기준시가라는 것은요, 미처 시세를 못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사례를 상담하다 보니까 지금 11억 5천, 12억에 파는데, 11억 5천에서 이제 12억에 파는데, 근데 거의 12억에 파는데 공시가격을 물어보니까 기준시가가 지금 뭐 저 4억 5천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급격히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기준시가가 미처 시세를 못 따라가.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은 커요, 숫자가. 기준시가는 시세를 못 따라가서 작아요. 그러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환산가액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이 커져요. 그럼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 원래 양도차익 이만큼인데 환산 취득가액으로 해서 취득가액을 실지보다 높이니까 양도차익 이만큼 이득 받잖아요, 이 사람은.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근데 신축하고 나서요, 증축하고 나서 5년 내 양도를 해요. 그러면 주택 같은 것은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무조건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어요.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을 때 환산 취득가액이고, 또 감정가액도 매매 사례가액이 없을 때 감정가액인데, 이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어요. 1억 101호 1억, 101호 1억 200에 거래해서 너도 그럼 저도 1억에 거래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하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일부러 계약서 있는데도 없다고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감정가액은 또 어떻게 그냥 하면은 조금 유두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상가 같은 것도 그렇지만 특히 그런 것들 5년 내 양도를 하는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충 내용 봅니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중에 따른 가산세 한번 봅니다. 1번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이요. 증축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했어요. 하고 그 건물의 밑줄입니다. 취득일 또는 증축일 몇 년 내요?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한 경우로서, 자, 밑줄이고, 또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그럴 때는 해당 건물 감정가액 밑줄이요, 증축은 증축한 부분에 한정해서, 또는 환산 취득가액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런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 자, 이 얘기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까 교재 보면서 다 설명드렸고요. 여기요. 그래서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의 5%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는 말은 5%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건데, 시험에서 29회 시험 때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숫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항상 세법은 앞에 기준이 되는 것들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환산 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의 5%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또 이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왜냐하면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세 없게 만드는 걸 막기 위해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87페이지 필요경비 산정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한번 봅니다. 필요경비 산정 원리.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자, 실거래가를 적용하게 되면요. 한번 보세요. 실거래가를 적용하게 되면 필요경비는 실지 취득한 가액에다가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요. 그러면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그런데 또 보세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요. 자, 취득가액을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추계해서 정해요?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해서 정합니다. 취득가액을 이렇게 이런 매매사락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이나 이런 거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그냥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요. 실지 취득한 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봅니다. 실지 취득한 가액이 불분명하면 그러면 취득가액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추계해서 정합니다.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매감한기를 추계해서 정해요. 그러면은 이 기타 필요경비는 보세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있죠. 자산별로 매감기라고 되어 있네. 매감한기인데. 그렇죠. 매매사액 환산가. 자, 그러면 이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것을. 자,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공제해버려요. 그러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또 보세요. 같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어떤 때 적용하냐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 같은 것으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하는데 이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보세요.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가 아니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 공제율 3%를 적용합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은 있는데 0.3% 인정해요.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같은 얘네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몇 프로요? 7%를 적용합니다. 나머지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등 입주권 등 나머지 애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1%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잘 보세요.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하면 부정탄다. 여러분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하면 부정탄다. 3, 7, 1 높이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3, 7, 1 애 낳고 나서 3, 7일 되기 전에 그러면 부정탄다고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자, 그래서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3, 7, 1인데 높이로 외웁니다. 맨 위에 3% 어떤 거예요? 토지 건물. 중간이 어떤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몇 프로? 1%입니다. 그래서 3, 7, 1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취득가액을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실질 취득한 가액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상 공제를 적용하는데 자 계속 봅니다. 이번에는요 그 교재 거기 예외까지 설명드렸고 특례를 봅니다. 근데 특별히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각 만기를 적용할 때 특별히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있죠.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계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직접 비용을 비교해서 이 니은의 금액이 더 크면 니은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돼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해서. 그 말은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경비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그래야지 양도차익을 줄이잖아요. 그래서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둘 중 큰 것을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선택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니은의 금액이 더 크면 니은의 금액으로 한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을 여기서 이제 잘 여기 잠깐 여기 설명을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들어야 되는데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무조건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 해요. 그리고 끝나요. 371로. 근데 취득가액을 특별히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어서 이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요. 이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요거 합친 금액과요. 요거 합친 금액과 잘 보세요.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 있죠. 실제 들어간 양도 비용, 자본적 지출액 요 합계액하고요. 비교해서 법령에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계액보다 이 금액이 더 크면 자본주의과 양도비용 합계액이 더 크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용 실제 들어간 비용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을 뭐로 할 때만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추계해서 취득가액을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무조건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 하고 끝나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수강생들이 아니 이게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이 이게 더 클 수가 있나요? 이게 필요경비 계산 공제하고만 비교하는 거지 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 금액하고 비교한다고요? 하면서 물어보시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계액이 더 큰데 왜냐하면 뭐 집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것은 뭐 수리해봤자 이거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토지인데 맹지를 취득했어요. 진입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맹지 취득하다 보니까 취득 가격도 낮고 기준시가도 낮아요. 자 그러다 보면 이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 공제이라는 것은 이거는 얼마 안 돼요. 이거는 자 보세요. 이건 얼마 안 되는 것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그러면 공제율 3% 해봤자 이거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경비계산 공제는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합한 금액이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자, 맹지를 취득해서 진입 도로 시설했어요. 도로 시설비. 자, 그다음에 또 그 토지 사방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토지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 합계액이 이거보다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 공제 합계액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외적인 경우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을 뭐로 할 때만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러고요. 자, 그래서 특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4번 필요경비 계산 공제 양도차익을 추계 방법으로 정할 때 요거는 금방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양도당시가 아니에요. 양도당시 바꾸면 틀려요. 취득 당시 기준가 공제를 몇 프로? 3%. 미등기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은 있습니다. 10분의 1밖에 인정 안 해요. 그래서 0.3% 인정합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몇 프로? 7%. 나머지 애들은 몇 프로? 1%. 그래서 자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 탄다고 그랬어요? 3, 7, 1이요. 3, 7, 1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요 얘기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 중 환산 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아래 동그라미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으면 뭐로 한다? 2의 금액으로 한다.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688페이지 넘어가는데 이 기준시가에 관한 것을 잠깐 한번 우리 여기서는 요약집에서는 지금 빠져 있는데 기준시가에 관한 얘기를 조금 살짝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요. 오늘 아까 그 복습하는 바람에 자, 우리가 원래 제 목표는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세 계산하는 거 요까지 보려고 했는데 즉 689페이지에 690페이지요. 690페이지까지 딱 보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기준시가라는 것은 우리가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은 뭐고요? 시가순액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 기준시가라는 거 토지 같으면 일반적으로는 개별 공시지가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각 지역마다 대표성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로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 표준지 땅값을 산정고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표준지 공시를 참작해서 시장구청장이 자기 관할구역 내 개별 필지들의 땅값을 정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개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시가순액도 되지만 토지 기준시가도 됩니다. 근데 지정지역 내 토지요. 여기서 말하는 지정지역은 어떤 거냐면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세청장이 지정적으로 지정을 해요. 그럼 이런 지정지역 내에서요, 땅값이 전반적으로 3배가 올랐어요. 그럼 개별 공시가에다가 배율 방법을 3배로 정해요. 어떤 뭐 소문이 돌면서 갑자기 그냥 이렇게 땅값이 전반적으로 개별 공시가 공개되고 나서 이게 전반적으로 올라버렸다거나 그러면 배율 방법 3배, 그러면 개별 공시가에다가 배율 3배 곱한 게 지정지역 내 토지 기준시가가 되고요. 개별 공시가가 없는 토지가 있느냐? 있습니다. 매립간척에서 공유수면 매립간척에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는 한 번도 공시된 적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인근 유사토지 개별 공시가를 표준지로 해서 관할 세무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여야 한다. 올해 거 아직 산정고시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올해 아직 산정고시 안 됐어? 직전의 기준시가, 전년도 거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결정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습니다. 또 계속 봅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은 원래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데 전국적으로 모든 건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동일해요. 국세청장이 하니까. 근데 다만 지정지역 내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데, 즉 원래 기준시가는 상가는요, 건물 기준시가, 토지 기준시가를 따로따로 산정합니다. 근데 이런 때 지정지역 내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토지 건물을 어떻게 한다? 일괄해서 평가합니다. 하나 더 예외적으로. 원래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기준시가를 평가하는데, 산정하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 가격이나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기준시가입니다. 이게 주택의 시가순액도 되지만, 다만 공동주택 가격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없는 때는 납세지 관할 세무상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고려해서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자, 오늘 한번 이렇게 거의 자세한 기준가 설명은 오늘이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이에요. 용어만 설명했다고 오늘 했었는데 오늘 잘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늘 거의 마지막이니까. 자, 시험에 나왔던 것은 예전에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인 시절에는,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인 시절에는 기준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시험 지문에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기준시가에 관해서 자세히 강의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고 실거래가는 예외적인 거로만 적용됐었기 때문에 기준시가 결정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강의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자세히 강의하지 않는 거고요.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실거래가 과세로 도입되고 나서 시험에 2번 나온 게 이거예요. 이게 2번 나왔어요. 기준시가 결정에 관해서는 요게 2번 물어봤어요. 한번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같은 것 생각하시면 돼요. 입주권. 양도자산의 종류나 규모, 거래상을 고려해서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그때까지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를 결정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두 번 나온 것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또는 불입한 납입한 금액으로 한 다 마침표 이렇게 해서 두 번 나왔어요. 자, 여기 이때까지 불입한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고는 틀리고 여기다가 뭘 합해야 돼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인데 요거 쏙 빼가지고 두 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뭐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이런 기준시가 결정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준시가에 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고 오늘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차 계산할 때 필요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자, 여기 문제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풀어봅니다. 2013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21년 7월 1일에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아니고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인데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예? X입니다. 뭐 틀렸어요? 그렇지, 지금 매환감기예요? 아닙니다. 매감환기지 지금 매환감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서 바뀌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틀렸고. 자, 두 번째 봅니다.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그렇죠? 실거래가가 세 원칙이잖아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여러분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액 합계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런 얘기고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여러분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한다는 것은 추계에서 매감환기를 적용해 그럴 때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예산 공제하는데 토지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를 몇 프로입니까? 371이니까 몇 프로? 3%입니다. 자, 3%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자, 이래서 이거 기출문제인데요. 자, 기출문제인데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자,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봅니다. 계산 사례 문제인데 요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자, 한번 사례를 또 한번 공부해 봅니다. 자, 보시니까 소득세법상 고자 갑이여 2015년 5월 2일에 취득하여 2021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양도세 부담을 최소하게 하는 양도차익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똑같이는 안 나오더라도 이 계산 구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취득가액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불명하면 추계에서 정해야 되겠죠? 반사적으로. 그래서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양도가액은 매감기, 추계에서 정한다는 걸 눈치채시고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없어요. 그러면 뭘 적용해야 돼?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정해야죠. 환산취득가액을 정해야 되고 여기 환산취득가액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는 1억 원이래요. 양도 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 원이고 감정가액은 없고 기준시가는 2억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해요? 매감기. 그러면 매매사례가액 3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정하고 양도가액은 3억이 되는 거고 자본적 지출액 은 1억 4천이고 양도비 지출액은 2천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자, 양도차익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 사례에서 지금 여기 봅니다. 지금 보니까 양도가액은 추계에서 정하는데 매매사례가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억. 양도차익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필요경비를 그러면 큰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취득가액이 불명한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은 없는데 없다고 그랬으니까 뭘 적용해야 돼?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그러면 환산취득가액을 구하는데 보세요.
환산취득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번에 파는 양도당 시 실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이 얼마예요? 3억 원 곱하기 양도당 시 기준시가 2억 취득당 시가 얼마예요? 1억. 자 그러면 3억에 2분의 1이니까 환산취득가액은 요건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이에요. 필요경비는요 이거는 얼마 안 돼요. 작아요. 아까 했듯이 취득당 시니까 1억이면 3%가 300만 원이잖아요. 실전 같으면 일단 계산하지 말고 1억 5천 얼마예요. 그러면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자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합계액하고 비교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이 1억 4천. 자 그다음에 양도비용이 얼마예요? 2천만 원. 자 그러면 요거 합치해서 얼마예요? 1억 6천. 그러면 자 이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합계액이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공제 합계액보다 더 크죠? 1억 5천 얼마고 1억 6천 원. 그러면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필요경비로 해야 돼? 1억 6천. 그러면 매매사례가액 즉 양도가액 3억에서 1억 6천을 빼. 그러면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책은 얼마입니까? 1억 4천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계산 저거 보니까 실천해서 나오면 난 틀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분들 계실 건데 자 그래도 계산이 돼요. 아니 그래도 돼요. 그래도 뭐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요 계산을 통해서 이런 식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의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억 4천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고 자 근데 그래서 오늘 이제 실거래가에 의해서 양도가액 취득가 필요경비 그래서 제가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첫 시간에 복습 시간을 좀 길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12번 테마도 시험에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셔야 되는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들 또 공부하네요.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장기 보유통제, 기본공제, 세율 양도소금액 계산 특례 중요한 꼭 어려운 내용들 배웁니다. 또 지난 심화 과정에서 공부 안 했던 내용이 일부 이제 양도소금액 계산 특례 내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본방사수하시고 여러분들 꼭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충 이제 오늘 비과세를 중점적으로 오늘 공부했습니다. 일세주택 비과세 등을 중심으로 한 양도세 비과세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비과세는 아까 자세히 공부했는데 복습했는데 한 가지만 앞에서 맨 처음에 한 거라 좀 까먹었을까 봐 하나만 상기하고 지나갑니다. 우리 양도수익이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또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그죠? 그럴 때 교환 분합하는 토지에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요건은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 이런 것도 공부했고 자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는 아까 문제도 풀었었지만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다? 3년. 뭐 이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일세주택 비과세는 아까 복습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아까 스승의 날 여러분들 노래까지 불러주는 학원은 노원 학원이 유일합니다. 자, 아니 제 강의를 통틀어서 유리쳐 여태까지 강의 역사상 여기 노원에서만 항상 노래까지 들어요. 진짜 아주 그냥 민망하긴 한데 하여튼 기분은 좋습니다.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참되거라 바르거라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하여튼 32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열강으로 하여튼 또 여러 가지 제가 온갖 제 갖고 있는 능력을 다 써가지고 여러분 고득점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